신학은 고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 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나누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 3.1절 특집 유관순 가의 사람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좀 3.1절 특집을 맞아서 저희가 좀 유관순 집안과 그리고 유관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따뜻한 좀 책을 한 권 발표하셨던 우리 최태영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책 나오셨죠? 예, 나왔습니다.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유관순 가의 사람들. 그렇죠. 이 가라는 말은 집안 말씀하시는 네, 거죠. 집 가짜.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 유관순에 대한 내용만 좀 많이 있죠. 예, 예. 그리고 유관순 하면은 거의 뭐 독립운동 하면 상징적인 인물로 돼 있잖아요. 예. 뭐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예. 근데 왜 유관순이 아니라 유관순 가의 사람들을 혹시 쓰셨나요? 제가 한 12년 전부터 네. 우연찮게 그 주변의 역사들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아, 그 지역 역사 뭐 이런 지역 건가요? 역사를. 네. 그래서 이거 쓸 때 한 12년 정도의 사료가 예, 합쳐진 거예요. 현지 답사도 뭐 한 4, 50일 이상 했고. 네. 그래서 유관순 가의 사람들을 쓰려고 한 것이 아니고 네. 이제 천안 지역하고 진천 지역, 그 다음에 죽산, 안성, 그 다음에 이천 요쪽 지역에 교회사를 쓰려고 하다가 이상하게 답사를 하면 네. 유관순 집으로 가게 돼요. 그저 네. 지령리로 네. 용두리죠 지금은. 가게 돼서 이 계속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한번 다루긴 다뤄야 되겠다. 아, 근데 이제 유관순뿐만 아니라 네. 이쪽 집안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유관순뿐만이 아니라요. 네. 그러니까 유관순이 그렇게 민족 의식이 강한 것, 그거는 다 그 집안 사람들 때문에 또 그 집안 사람들이 자리했던 그 지령리, 병천, 목천, 진천 지역의 역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 사실 유관순 하면은 교과서에도 워낙 유명하고 지금 보니까 책도 유관순에 관련된 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그런데 그 사실 그 집안에 대한 설명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좀 봤는데 그 당시 만세운동이 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뭐 아운의 장터 만세운동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이제 사촌과 어떤 숙부, 숙모, 그렇죠. 오빠, 네. 사촌 오빠. 총 그러니까 유관순의 아버지, 네. 어머니, 그러니까 유관순의 어머니는 현장에서 순국하시고, 네. 아버지는 빈사 상태에 빠졌다가 그 다음 날 집에서 돌아가시고, 네. 숙부 체포되고, 네. 3년형 받고, 그 다음에 오빠는 공주에서 같은 날 4월 1일 만세 운동 벌이다가 체포되고, 뭐 굉장히 많아요, 이 집안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좀 풀고 좀 더 자세하게 깊게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유관순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아운의 장터에서 그냥 만세 운동을 좀 주도하다가 그냥 잡힌 한 여학생, 순결한 여학생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죠.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사실 더 깊고 넓은 것들이 있는데 좀 그동안에는 너무 협소하게 안 것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네. 유관순을 영웅화하는 거예요. 네. 민족의 영웅으로 만드는 거.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던 거. 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현지 답사를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연찮게 지역 사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 있어요. 네네. 그게.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 유관순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지역의 역사와 네네.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 음. 특히 이제 일제의
침략과 수탈의 역사. 네. 그리고 그러면 유관순이나 유관순 가해 사람들은 그때 당시 어떤 사람이었는가? 진짜 네네네. 민족 의식이 정말 강했던 사람인가? 아니에요. 아, 네. 그러니까 침략과 수탈을 너무 많이 당한 나머지 네. 저항하지 않으면 음. 생존할 수 없는, 어떤 건지 알겠어요. 저항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음. 그런 역사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냥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영웅적 인물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어떤 수탈과 어려움, 고난 가운데 좀 응축돼 있었고 그렇죠. 바로 그 그거예요. 집안 자체가 그런 게 있다가 네. 폭발했었을 때가 약간 그 시기라고 보면 되나요? 뭐 장터 만세 운동과 아니면 그 전부터? 네. 그 전부터예요. 그 전부터요? 네, 전부터. 음, 그러니까 당한 게 많은 거예요. 당하게 만든 거다. 당한 게. 그러면은 이 유씨 집안이라 그래야 되나? 이 유씨 예. 집안은 당시 그 지역에서 네. 좀 명망 있는 뭐 이런 유씨 가문 일종 이렇게 부를 수 있던 집안이었나요? 네, 좀 유학자 집안이었고 아, 네. 지역에서 존경받는 그런 집안들이었어요. 그러면 그 집안이 나중에는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신앙을 또 갖게 되는 거죠. 그 분파, 음. 그 중에 한 분파가 이제 유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유협의 후손들이 기독교인들이 돼. 아, 그럼 그 일족의 어떤 한 분파가 네. 기독교인들이 되는 거네요. 음. 뭐 나중에 이제 저희가 좀 이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뭐 나중에는 그 일족 안에서도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뭐 이쪽 저쪽 어떤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 다툼도 좀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좀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영웅으로 보는 유관순이 아니라 자연인 그리고 그 일족 자체가 그 유씨 집안이 어떠한 과정을 거쳤고 당시 상황은 어땠었는지를 조금 좀 알아보는 시간이 좀 되면은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3.1 운동은 그럼 도대체 어떤 건가? 왜냐면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왜 독립운동이라고 하는데 또 3.1 운동은 뭐고 짤막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제의 침략에 대한 저항이죠. 네. 전 민족적인 저항인데 이 저항의 시발점이 됐던 것은 몽양 여운형 선생이 이끌었던 신한청년단, 네. 신한청년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 신한청년단이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아요. 네. 그리고 1917년에 그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죠. 네네. 그래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제3세계 민족 해방 운동을 지원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몽양 여운형 선생과 신한청년단은 요 두 가지 영향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파리 강화회담이 열리게 되죠. 네. 파리 강화회담이 열리면서 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이제 일어났던 저 식민지 국가들이 이제 네. 해방이 되게 네.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의제에 조선도 당신 조선 한국도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신한청년단이 이 운동을 이제 국내에 이렇게 퍼치고 네.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에 있던 이승만 박사도 요것을 국내에 이제 알려야 된다 해서 이제 일본에 알리고 한국에 알리게 됐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죠. 일제의 직접적인 침략, 그 다음에 수탈, 네. 이것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고, 요거에 불을 지른 게 이제 고종 황제의 죽음이고, 네. 그 다음에 세계적인 조건, 민족주의가 이렇게 발흥하면서 네네. 이게 두 개 맞물리면서 이제 3.1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그 3.1 운동을 일어나게 되고 이 유관순을 잠깐 넘어오자면 유관순도 그 3.1 운동 만세 운동에 참여하게 되죠. 그럼요. 그러게 그 당시 아마 이화학당 그 학생으로 참여하게 되는 건가요? 이화학당이 이화여자보통학교하고 이화여자 고등보통학교, 그다음에 이화여전이 있어요. 아,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이화여자보통학교에 편입되어서 네. 3.1 운동 당시에는 이화여자 고등보통학교 학생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중학교 내지는 네. 고등학교 학생이었던. 거기에 운동에 참여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그 고향이었던 지금 뭐 천안 지역으로 이제 다시 오게 돼서 그렇죠. 천안 네.
천안 병천 네. 지령리로 내려오게 되는 내려와서 거죠. 거기서 이제 만세 운동을 이어가려고 했었고 그렇죠. 그게 어떤 짤막하게 보자면 이제 유관순의 그 독립운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그거죠? 아주 그게 이제 3월 1일부터 한 15일, 13일 날 내려오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내려올 때 뭐냐면 이화 고등보통학교의 그 선생님이 네.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해라. 네. 그래서 아. 사촌 언니하고 유해도 하고 같이 내려서 네. 사실은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기로 하면서 사람들을 막 다 찾아다닌 거예요. 네네. 근데 시골 사람들이 돈이 있나? 그렇죠. 없죠.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지령리 교회 교인들이 네. 또는 마을 주민들이 유관순을 찾아와서 서울의 독립만세 운동이 어떻게 됐냐 네. 물어본 거예요. 네. 그럼 우리도 직접 독립만세 운동을 하자.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독립만세 운동을 으로 전환을 시켜버린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하기는 한 거네요. 뭐라고 해요? 굉장히 1902년생이에요. 네. 이제 어떤 예전엔 1904년생으로 얘기가 됐는데, 근데 뭐 지금 발견된 족보나 네. 그다음에 뭐 형사 사건부나 이런 걸 보면 1902년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920년 네. 9월에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서 18살 나이로 죽게 되거든요. 굉장히 똑똑했죠. 그랬네요. 진짜 대단한. 그 보통 사람은 하기 힘든 일이죠. 예.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머물지 말고 이제 전반적으로 좀 큰 틀에서 한번 유관순을 향해서 좀 달려가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천안은 어떤 지역이었고 당시 지령리, 병천 이 지역, 그러니까 유관순의 가족들이 일가가 머물렀었던 그 지역은 어떤 곳이었었나요? 저는 이제 지역을 이렇게 답사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거기가 저는 처음 2006년도에 거길 처음 가봤어요. 네네. 근데 그 눈이 많이 내리는 날 갔는데, 아니 저 병천에서 진천으로 넘어가는데 네. 이게 강원도 산골 같아요. 천안 지역인데도요. 그 목천 네. 지나서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야, 이게 뭐 이렇게 깊은 산골이 있나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계속 답사를 했는데, 네. 거기가 차량산맥, 네. 그 산맥이 지나가는 지역이에요. 음. 그리고 유관순이 살던 곳은 그 산맥의 바로 밑에 사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깊은 산중이에요. 산중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분지죠, 분지. 네네. 병천이라는 것 자체가 분지예요. 네네. 네. 그래서 1890년대 네. 거기에 의병들이 활동해요. 거기서. 무슨 의병들이 있나요? 그때 이제 그 김하락 장군 뭐 이런 사람들이 서울로 진군을 하게 되는데, 그때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요. 그 이게 저 지역이, 경상도 전라도 쪽에서 올라오는 사람, 네네네.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고 제천 쪽에서는 저 여주로 해서 이천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약간 집결지 같은 거였네요.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올 때 집결지예요. 네, 그리고 서울에 갔다가 뒤로 빠질 때, 전라도나 경상도로 빠질 때 거기가 또 집결지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1890년대의 의병뿐만 아니라 1907년대에도 그 목천 진천 그 사이에 있는 산악지대에서 의병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해요. 그때 무슨 정미의병 이런 정미의병이죠,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미의병. 근데 이게 심각했어요. 굉장히 심각했던 게 뭐냐면, 그게 산악지대다 보니 그리고 산악지대 안에 분지가 있다 보니 농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깊은 산골에 분지가 되어 있으니까, 농지가 있으니까 의병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일본군 입장에서는 여기를 쳐야 돼요. 그렇죠. 거길 쳐야죠. 쳐야 되니까 10월 달에 이제 그 천안뿐만 아니라 대전 이쪽에서 올라와요. 토벌군이 올라오는데 정책을 뭘로 썼냐 하면, 10월 달이니까 의병들이 겨울을 넘기 위해서 곡식을 걷어들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량을 그냥 차단시키는 군량미를 거네. 차단시키는 거야.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의병들이 지나가니까 밥을 해줬단 말이에요. 쌀도 네. 주고. 그러니까 이게 목격되니까. 당시 거기 지역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하니까 의병들을 도와주죠. 그렇죠. 우리나라 예. 사람들은 도와주니까 그때 아마 지령립교회도 도와줬던 거.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차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본군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게 중대급을 파견을 했어요. 근데 당시 어딜 마을로. 쳤냐 하면 네. 저 죽산 밑에 진천 입구 네. 서부터 의병들을 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 목천까지 이 저 지령리까지 현암리까지 쳐서 이렇게 서남 방향으로. 근데 진천을 칠 때는 네. 200여 가구에 불을 태웠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협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예. 진짜로. 200여 가구. 당연히 사상자도 있었겠죠. 수백 명 정도 된 걸로 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역사에 기록이 안 됐는데 기사가 하나 딱 나왔어요. 아 기사가요. 기사가. 그 보도를 기사가 했어요. 아마 책에 나와 있는 걸로 책에 나와 알고 있어요. 있어요. 네. 이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200 200여 가구가 그러니까 완전히 전소된 음. 거예요. 그러면은 부분적으로 불이 타거나 일본군이 허물어뜨리거나 이런 거는 뭐 수백 그렇겠죠. 가구죠. 네. 근데 거기 기사에 뭐가 나오냐 하면 관청, 네. 관아만 안전하였더라. 그 200가구가 탔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민가들은 다 타도 음. 관청이나 군청 같은 데는 안전한. 음. 그리고 이 토벌군이 그 산악지대를 넘어서 현암리, 그러니까 지령리, 병천 네. 그 지나서 현암리에 가서 이제 음. 또 불을 질러.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 네. 그런데 이제 그 진천에서 이 병천 지나서 현암리를 갈 때는 진천 읍 상계리라는 곳이 있어요. 네. 상계리를 넘으면 음. 병천 관성리라는 곳이 나와요. 네. 거기 관성리에 사작골이 있어. 네. 그 사작골에서 사람 잡아서 죽이. 음. 그래서 이제 사작골 교회 교인들이 3명이 네. 거기서 처형이 돼요. 아. 그리고 이제 그게 처형이 되죠. 네. 그다음에 그게 이제 7km 밖에 지령립 교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사에 의하면 뭐라고 그랬냐면 안에 있는 교회가 충화되었다. 그러니까 충화. 네. 충화 일부러 불을 질렀다. 네네. 그러니까 일본 토벌군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내는 아우네를. 아우네, 예, 아우네. 병천. 음. 근데 이제 그 교회를 특정하기가 힘들어요. 아, 네네. 그게 안에에 있는 서원말 교회였는지 네. 지령립 교회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당시 그 교회가 딱 하나가 아니라 몇 개가 더 있었나 봐요. 명확하게 네. 하나가 있었. 그러니까 밝혀진 건 하나가 있어요. 네. 그러나 아내라는 명칭 때문에 아내라는 명칭 때문에 지령리를 아내라고 하진 않거든요. 네네. 병천을 아내라고 그러고. 음. 그런데 이제 뭐 선교사들 보고에 나오는 거니까. 아, 선교사들의 보고예요. 네. 그러니까 아내 병천 교회니까 뭐 그 사람들은 그걸 병천 교회로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령립 교회를 병천 교회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지령립 교회는 유관순의 할아버지가 세운 교회예요. 그 설립자. 설립자가. 그래서 유관순은 어렸을 때부터 네. 그리고 유관순 가의 사람들 그리고 지령립 교회 사람들 그 다음에 지령립 교회뿐만 아니라 병천 지역의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은 1907년 그 이전부터 일본군들이 침략했다. 우리 민족을 침략했다. 그걸 멀리서 뭐 보거나 느낀 게 아니에요. 네네. 이 침략은 너무나 직접적인 거야. 아, 그랬겠네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일어난 침략이에요. 마을에서 토벌군이 직접 자기 형제를 죽이고 교회에 불을 지르고 먹을 것을 뺏어가고 사람들을 죽이고 네. 이런 게 이 사람들이 느꼈던 일제의 침략이에요. 그럼 이 수탈이 단기간에만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수십 년간 계속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수탈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 지역 사람들이 느낀 것은 1899년이에요. 아, 네. 그거는 직산 금광 수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병천에서 북쪽 방향으로 나가면 옛날엔 직산군이라고 네. 했어요. 지금은 이제 입장포도, 입장면이에요. 네네. 포도가 맛있는. 아, 그래요? 근데 거기 양대리에 우리나라에서 한 두세 번째 큰 금광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기록에 의하면 1898년부터 사람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거기서 금을 캤대요. 근데 이제 금은 임금의 것이에요. 금광은 금 나오는 것은. 근데 이제 뭐 거기 사람들이 조금씩 금 캐가지고 지역의 소득원이 됐던 거죠. 근데 네.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정보를 입수한. 그래서 그 북쪽 방면에 안성군이 있거든. 네. 그러니까 안성에서 일본어 학교를 세운 교장이 네. 거기를 강제적으로 점령을 해버려요. 음. 교사가, 네. 교장이, 일본인이. 네. 그건 납득이 안 가죠. 안 가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복잡하지만 그 지역사를 연구해 보면 그건 아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직산 금강을 네. 일본인들이 다 차지해요. 무력으로. 그것도 그냥 뺏긴 거죠. 그냥. 지역 주민들 네. 입장에서는 그냥 뺏긴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당시 조선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거였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인들이 40명 정도의 무장 군인을 데리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직산군청 군수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어쩔 수 없었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무례했냐면 담벼락 있죠, 담벼락. 네. 집이 있으면 네. 금맥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네. 그럼 금맥이 담벼락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담을 헐어버려요. 묘 묘지로 들어가죠. 그럼 묘지 묘지를 파고. 파헤쳐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 위례성 유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다 파헤쳤어요. 이게 이게 일본인들의 수탈이에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군청이나 관청은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 대응을 못했어요. 그걸 뭐 이미 지나갔지만 못했던 건가요? 안 한 건가요? 힘이 없었어요. 힘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도 지금 또 이 약간 지령리 그 지역 병천, 진천 이 지역이었었고요. 그 지역에서도 네. 비슷한 일이 있었죠. 네, 1904년에 일진회가 조직돼요. 네. 근데 이 일진회가 시장을 점령해. 일진회라는 건 혹시 뭔지 잠깐 간략하게. 친일파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이 조직한 거죠. 전국적으로. 네네. 근데 이제 병천도 시장이니까 네. 일진회가 조직이 된 거예요. 지역 일진회가. 그러니까 이 일진회가 지역 시장을 장악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그것뿐만 해서 아니라 뺏기는구나. 역둔토라고 있어요. 네. 이건 임금의 토지거든요. 네. 그러면 임금의 토지를 지역 관청에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해요. 네. 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거를 뭐라 그러나 이거 약간 분배 같은 분배 거? 네. 분배가 아니라 그 소작. 소작 네. 소작을 주죠. 주고. 예. 근데 이거를 친일파가 장악을 한 거예요. 뺏은 거예요. 또 본인들이 그냥 입맛에 맞게. 그러면은 소작하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주죠. 네. 주는데 소작세를 2배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소위 그럼 그냥 세금을 많이 어, 과도한 세금을 매기는 거죠. 못 낸다? 음. 그럼 너 소작 못해. 다른 사람에게 줘. 아니 왕이 관리해야 할 거를 네. 지들이 왜 하냐고. 그러니까 시장 장악했죠. 네. 토지 장악했죠. 그 다음에 이제 사례를 들면 유관순의 아버지 유중건. 네네. 유중건은 돈이 필요했어요. 네. 그래서 토지를 다 팔았어요. 왜 뭐 하려고 했냐면 그 민족학교, 흥호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네네. 이거 살리려고. 거기 전 재산을 다 썰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유관순이 가난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 유관순 연구하는 사람들 이걸 확인이 안 된다고 했지만 네. 사료가 상이한 사료 2군데서 이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합리적으로
하여튼 네. 유중건이라는 분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유중건이 그 고리채업을 썼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따면 사차, 예, 사채. 사채 막 이자 막 200, 300% 음. 되는 거. 전재산 다 날린 네. 거. 아, 그러니까 알겠어요. 유관순이 음, 일제로부터 수탈당했다. 음. 이거를 저 멀리 남의 얘기를 들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일제의 어떤 피해자거나 혹은 저기서 들었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아파한다거나 이게 아니라 자기 직접 아버지. 예. 자기 아버지가 수탈당한 거거든. 음. 그리고 자기가 그래서 오갈 데가 없어서 남의 집 문가방에서 산 거거든. 아. 그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죠. 유관순이 그 할아버지 네. 유윤기, 예. 유윤기가 그 사촌 동생 유민기하고 네. 지령리 교회를 세워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제가 참 그 유재천이라는 분이 계신데 네.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1970년대에 음. 그 지령리 교회 예배당을 아, 더 안내해 주신 분 맞으시죠? 책에 어. 나오시는 분. 네. 그 지령리 교회 예배당을 1970년대에 헐었대요. 물론 다른 사람이 이제 개인적으로 입수를 해서 살았지만 네. 그게 바로 예배당 건물이었대요. 그 지령리 교회. 예. 그게 1908년쯤에 네. 9년쯤에 세워진 예배당인 것 같은데 이렇게 헐다가 보니까 석가래라고 있어요. 네네. 기둥이 있고 지붕을 씌우기 위해서 보호 말고 한 지름 한 7, 8cm, 10cm 정도 되는 통나무를 이렇게 수백 개를 걸치게 네. 되는데 그게 한 3, 4개가 불에 타 있었던 거예요. 아, 다른 거는 색을 다른 거는 멀쩡하고. 그래서 네. 내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은 석가래가 옛날에는 불을 뗐기 때문에 끓음이 올라가서 꺼멓게 된 게 아니냐 네.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양반이 이 사람아 내가 끓인 것하고 불에 탄 것하고 구분을 못할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나이테를 따라서 요게 타 있었다라고 네. 얘기를 해. 그건 이제 진짜 불에 네. 탄 거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1908년 9년쯤에 그 예배당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1907년에 그 안핵교회가 불에 탔을 때 네. 또는 현암리 교회나 현암리나 지령리 인근 마을에서 병천에서 네. 불에 탄 그 석가래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유관순뿐만 아니라 유석, 유예도, 유중무 이런 사람들은 일본군이 마을을 침략해서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을 직접 보고 들은 거. 네. 수탈도 직접 보고 직접 당한 당하고. 거예요. 그러니까 유관순이라는 사람 또는 유관순 가해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일본군의 엄청난 침략, 네. 엄청난 수탈 이런 것들을 직접 당하거나 겪었다. 그럼 유관순 가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이 배경 지식은 반드시 필요하네요. 반드시 필요해요. 네. 간략하겠지만 아마 그 당시 상황이 그러니까 뭐랄까 쉽게 표현하자면은 계속 두들겨 맞은 거죠. 그러니까 엄청 오랜 시간 동안 그쵸. 네. 1890년대 말서부터 1907년대까지는 1907년도까지는 저기 기록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요. 그쪽 병천의 그 좁은 곳에서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잠깐 다른 얘기를 좀 한번 이제 시간을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러한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 교회는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니 산악지대에 살다 보니까 산악지대 아니라 뭐 군청이 있는 목청 군청도 그렇고 진천 군청도 그렇고 직산 군청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였는데 이게 완전히 침략과 수탈에 노출이 됐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폭력에 노출이 됐어요.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전소가 된다거나. 네. 그런데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군청도 관청도 등을 네. 돌렸으니. 목청 군수가 네. 심지어 이제 병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 이제 본래의 기득권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사라는 네네네. 분, 주사 네. 계급 직급에 있는 사람을 일진해 사람들이 데려다가 그냥 패버려요. 그리고 돈을 갈취해버려. 그리고 죽을 때만 네. 죽을 만치만 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견디다 못해서 자결을 시도했어요. 아, 목을 네. 찔러버렸어. 네. 그 정도로 이게 수탈이 강했다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군수가 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일진회원. 일진회를.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둔토라든지 왕이 네네. 관리하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금광도 그렇고. 예. 군수가 왕한테 올려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올리지도 않아. 그 글들을 보면, 네. 기사들을 보면. 그러니까 면장도 그렇고 군수도 그렇고 누구 하나 이 침략당하고 수탈당하는 사람들이 보호받을 곳이 없었어요. 네. 이게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래 이제 그쪽 지역을 처음으로 이제 선교한 사람이 감리교회 스웨러거든요. 네. 근데 미국 성조기만 걸어놓으면 일본군도 안 건드리는 거예요. 아, 네네. 오, 기독교가 힘 있는 종교구나. 그래서 1899년에 이천에서 한 사람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자골 있죠. 네네네. 거기에 처음 교회를 세워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1906년, 7년 불과 7년 사이에 그쪽 지역에 16,600명의 교인이 생겨요. 엄청 빠르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네요. 그러니까 그 스웨러가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해요. 우리는 바짝 마른 초원에 네. 성냥불을 그어댔다. 그처럼 교인들이 교회로 들어왔고 스스로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는 감리교회 교인이니 나를 영적으로 인도해달라 이런 요청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불안에 노출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좀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처음에 교회로 이 사람들이 가게 되고 교회를 찾은 이유가 좀 정치적 상황이고 사회적 불안감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그럼요. 당연히 신앙을 찾아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그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그런 분들은 좀 그런 적었다. 분들은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걸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 의지할 데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의지한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긍정적인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 활용하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는 성도 간의 교제 또는 네네. 선교사의 강론 이런 걸 들으면서 신앙화됐어요. 그 네. 대표적인 주자가 유관순가예요. 그럼 단순하게 정치적으로 뭔가 이익이나 혹은 유익을 위해서 교회 가서 끝까지 그렇게 간 게 아니라 처음은 그렇게 시작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신앙의 어떤 형태로 바뀐 거는 확실하다 이렇게 그쵸.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실망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제 안성이나 청원이나 그 다음에 청주, 네. 진천 이쪽에서는 이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 그 서교인 사칭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네. 서양 교인을 사칭해서 폭력배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악용한 사람들이 네. 있던 거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899년에 처음으로 사자골에 복음을 전한 사람, 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스웨러 목사 교인이라는 것을 사칭해서 수십 명의 옛날 교인들을 규합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 뺏고
갈취하고. 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디로 가냐 하면 일본 기독교 아. 플리머스 네. 형제단이라고 있거든요. 네네. 그쪽으로 가요. 음. 그리고 플리머스 형제단이 그런 폭력을 행사해요. 이게 일본 기독교거든요. 아, 네네. 그 사람들이 이제 뭘 인지했냐면 이제 청일 전쟁, 네. 러일 전쟁을 겪으면서 야, 미국만 강한 게 아니다. 일본도 일본도 강하다. 강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본 기독교 동신에 지금은 그쪽으로 넘어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폭력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럼 그 폭력이 향하는 곳은 어디였던 거예요? 그냥- 거기 전체 그냥- 진천, 아. 목천, 죽산, 안성 이 산악지대. 좀 특이하네요. 왜냐면 기독교 이름을 갖고 폭력을 행한다. 이게 매치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흔한 사건이었어요.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흔한 사건이었어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왜 그걸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었을까? 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강하고 일본 기독교이기 때문에 조선을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다? 뭐 이런 그렇죠. 생각이. 그리고 플리머스 형제단이 나중에 그 일본 학교를 많이 세워요. 그래서 그런. 네. 처음에 감리교로 들어오고 장로교로 네. 들어왔지만 이 사람들이 서양 교인을 사칭하면서 폭력 활동을 하고 음. 그 다음에 나중에 일본 기독교 아. 플리머스 형제단으로 네네. 가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그 얘기는 처음부터 자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생존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네. 기독교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게 뭐 그 기사가 굉장히 많아. 다만 그래도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안식할 수 있는 제공하는 것 자체가 어떤 교회의 역할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당시에는요. 그러면 굉장히 컸죠, 그게. 이게 우선은 소위 목숨을 잃을 뻔한 사람들을 살리는 어떤 피난처 같은 역할도 했었을 것 같고요. 피난처 역할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거 좀 약간 번외 질문이기도 한데 그럼 감리교에서는 이 지령립 교회와 유가슨과의 인연을 좀 자부심을 느끼는 일로 생각을 하나요? 유관순 자체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죠. 그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감리교였으니까요. 예. 그러면은 이 감리교와 유관순의 첫 인연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그쪽 지역이 장로교하고 네. 그다음에 감리교하고 음. 그다음에 플리머스 형제단이 동시에 선교를 했어요. 분쟁은 그럼- 없었어요? 서로 나중에 나중에 플리머스와는 네, 그렇겠네요. 근데 그 제일 큰 선교 단체가 감리교였죠. 네네. 그쪽 주로 감리교가 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쪽 지역을 담당했던 스웨러 선교사가 이제 아파서 귀국을 하게. 네. 바로 그 시점에 이제 케이블 선교사가 이쪽 지역 담당이 되거든요. 네네. 이제 제물포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넓은 지역을 담당하는데 그때에 이제 유관순의 제종조 육천 할아버지가 유성배 또는 네. 유빈기라는 사람이 음. 이게 수탈당하고 나라 네. 뺏기고 이게 도탄에 빠지고 이 사람 양반이란 말이에요. 네. 의식 있는 양반. 음. 이게 똑똑한 양반이에요. 네. 이게 도대체 나라가 이게 꼴이 아닌 거야. 네. 그러면 이 유학이라는 것을 이거를 더 붙잡고 있어야 되냐? 음. 이 봉건제 국가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냐? 네. 세상 꼴을 좀 보자. 음. 이 사람이 여행을 해요. 네. 그러다가 공주 가가지고 음. 케이블 선교사를 만나. 네네. 기독교라는 것이 있구나. 야, 이 기독교는 양반도 없고 상놈도 없고 종놈도 없구나. 어떻게 저렇게 합리적일까? 어떻게 저렇게 힘이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경건하게 살까? 윤리적으로 네. 살까? 도덕적으로 살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네. 기독교인이 돼요. 1900 1905년에 그러면 UCG 일족에서는 이분이 거의 처음인 처음. 거네요. 처음. 그래서 바로 와가지고 네. 제일 친한 사람이 이제 유윤기, 즉 할아버지. 유관순의 할아버지하고 네. 제일 친하니까 음. 사촌 형이에요. 네네. 형님, 우리
예수 믿읍시다. 해가지고 둘이 힘합해가지고 네. 유관순의 숙부, 네. 유중무, 음. 그러니까 유윤기의 둘째 아들 네네. 하고 이렇게 셋이 힘합해가지고 세운 게 바로 지령리교. 그러면은 혹시 이 아까 말씀하신 그 케이블 선교사는 이 음. 지령리교에 대한 언급을 하나요? 그럼요. 아, 직접 그렇게 잘 방문을 알- 하는데, 음. 직접 방문을. 그러면은 야 유관순에 관련된 책 중에 이렇게 그 집안이 지령리교회를 세운 설립자가 있었다 이런 내용도 혹시 그동안 거의 못 본 것 같아. 그러면은 유관순 집안을 기독교 시각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건 맞나요? 그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네. 이쪽 그러니까 목천의 복음을 지령리교회 또는 그 옆에 이제 장명교회, 그다음에 안에 사적골교회, 사적골. 그다음에 상계리교회, 서운말교회, 뭐 하여튼 그쪽 음. 지역의 교회에 복음을 전한 그 전통이 어디서 왔냐면 이천 덕들 네. 교회에서 왔어요. 덕평교회라고 하는데 네. 이 이천 덕평에는 누가 있었냐면 경기 의병 중군장 출신 구연영 또는 구충경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네네. 이분이 이쪽 지역에 쉽게 말해서 집사 권사를 교육했던 분이에요. 스웨러와 함께. 네. 근데 이분이 한 거는 뭐냐 하면 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죽산의 복음을 전해요. 네. 죽산이라고만 나와. 근데 그 죽산 교회가 누가 다니는 교회냐 하면 백정들이 다니는 교회예요. 네. 그러니까 이 구충경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자기 집안에 있는 그 노복, 그러니까 네, 노비들에게 노비들. 그거 풀어주고 네. 그다음에 그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 사람들에게 토지를 나눠준 사람이에요. 당시 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일인데. 되는. 그래서 집안에서 쫓겨나요. 근데 근데 이 사람이 왜 그걸 그렇게 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자, 봐요. 의병 활동을 해서 이 사람은 김하락 장군하고 의병 활동해서 네. 광주 산성까지 가요. 그러다가 후퇴해서 저 경상북도까지 내려가서 끝까지 싸워요. 네. 그러다가 돌아오거든요. 마을 사람들 네. 끝까지 챙겨가지고. 그 엄청난 분이에요. 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경기도 서울 인근서부터 경상북도까지 다니면서 뭘 느꼈겠어요? 나라가 이게 부패했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네. 특히 이 기득권자, 양반 세력, 네. 지살기에 바쁘다. 그리고 그 외에 백정이라든지 천민이라든지 평범한 주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너무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했던 거야. 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얻은 게 바로 그거예요. 이거를 전파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죽산 다음에 그다음에 진천 다음에 목천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유윤기도 양반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수 믿자마자 이거 없애버렸어요. 예수 믿자마자 그거 없애버렸어요. 혹시 두 분의 관계가 있나요? 직접적인 관계는 직접, 네. 없어요. 네. 그쪽도 양반이고 이쪽도 양반인데 이 양반도 느낀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하면서 보니까 저 군청 놈들, 관아 놈들, 양반 놈들 하는 꼴이 지 살기만 바쁘지 가난하고 힘없고 여기저기 도망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지지멸렬하는 네. 거죠. 이 봉건제 체제라는 것이 이제 낡은 체제구나. 이거 가지고는 이 나라 이민족 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랬겠네요. 자기들이 수탈당하고 침략당하고 이런 건 있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네네. 무슨 무기가 필요할까? 뭘 가지고 이 나라를 구해야 되냐. 음. 그래서 기독교로 들어온 거예요. 그 기독교로 들어와서 복음만 갖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네. 이 기독교를 통해서 나라를 좀 구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자마자 이거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유빈기, 유윤기 이런 분들도 똑같이 실질적으로 뭔가를 하셨었던 건가요? 그쵸. 노비를 풀어주고 이제 유윤기 기록에는 유빈기는 기록을
기록을 남겼어요. 그 아들이 네. 아버지가 평상시 한 얘기들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아. 거기 보면 민족이 수탈당하고 어려움 도탄에 빠졌을 때 무엇으로 이 나라를 새롭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귀의한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책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백성이 의지할 곳이 없어 기독교에 귀의하니 마을마다 예배당이요 골짜기마다 십자기라. 그러니까 그건 연산, 연산이요. 논산 옆에 연산인데, 근데 그 상황은 목천, 지령리, 진천, 죽산, 이천, 청주 다 똑같았어요. 천안 똑같았어요. 당시 상황은 좀 지역은 달라도 거의 비슷했겠네요. 똑같았어요. 그래서 사진들, 그때 당시에 사진들, 러일 전쟁 때 사진들을 보면 유난히 십자기가 많고 유난히 미국기가 많아요. 집집마다 그런 걸 걸어놓은 게 많아요. 근데 그게 약간 자기 보호, 네, 보호. 안전. 네. 그리고 기독교에 들어가면 보호받는다는 게 있어요. 그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신앙 공동체였던 이제 유씨 일가라고 해야 되나? 그 일가는 아니 유씨 일가가 기독교 양반인데 네. 기독교에 들어가니까 이걸 다 동시에 다 풀어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종들이 다 같이 교회를 다닌 거야. 아, 또 종들이랑 같이 교회를 다 간 거예요? 같이 교회 다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 1907년 8월에 그 80 몇 명의 교인이 명단이 있어요. 네, 맞다. 그 굉장히 단시간에 굉장히 급성장한 그렇죠. 거잖아요. 네. 요즘 교회 세워가지고 뭐 6, 7개월 만에 100명 만들기 어렵죠. 어렵죠. 예. 근데 이건 됐잖아 그렇게. 음. 그게 유인기의 힘이에요. 그건 유인기예요. 음. 유관순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힘이에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는 다른 분파분들하고도 많이 싸우셨겠죠. 많이 싸웠겠죠. 네. 어. 왜냐면 다르니까요. 다르고. 근데 일단은 그 유윤기를 중심으로 해서 제일 어른이니까 유윤기를 중심으로 해서 막 뭐 저기 뭐라 그러나 그 저기 민족주의적인 의식이 강한 네. 그런 노래 이런 것들을 자주 불렀대요. 근데 이분 유윤기 이분 없었으면은 힘들었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유관순 같은 인물이 나오는 것도 나오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힘들고.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대단한 결심을 하신 거냐. 본인이 소위 말해 총대 메고 총 때문에 내가 거예요. 다 끊어 이런 네. 거잖아요. 그분 없었으면은 아니 그리고 종 머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네. 또 같이 예배당 가면 같이 옆에 앉아서 네. 예배드리고 이랬어야 됐을 텐데. 아니 그거를 집안에서 다 반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예? 근데 그냥 유윤기가 그냥 음. 풀어버린 거예요. 또 더 나아가 당시 노비는 재산이잖아요. 재산인데, 네. 그쵸? 재산이죠. 그것도 다 포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삶은 비단 그러니까 노비들을 자유롭게 해준 거를 더 떠나서 학교 운영에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어. 아까 말씀하시는 그 어떤 학교였나요? 홍어학교. 홍어학교인데 네, 그건 홍어학교. 유중건. 네. 그러니까 유윤기의 큰 아들이 유중건이고 네. 이 유중건의 딸이 바로 유관순이에요. 네네. 그런데 기호흥학회라는 것이 있어요. 네. 1907년에 조직이 되는데 이 기호흥학회는 뭐냐면 경기도, 충청도, 특히 이제 충남을 네. 중심으로 해서 민족주의적인 의식을 심어주는 그런 학교예요. 네. 근데 그게 병천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여러 네네.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병천에 아, 있었어요. 약간 분교 같은 느낌이구나. 네. 근데 이거를 1910년에 그 일제에 강제 점령당하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근데 이 저기 흥호학교의 그 재정적인 배경이 어디냐면 네. 향교예요. 향교 네. 토지를 에서 나오는 것을 학생들의 교육에 쓰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다 차단해 버린 그 자금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거예요. 자금줄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공주 같은 경우에 아마 바로 문을 닫았을 아, 거예요. 네. 그런데 병천은 아니에요. 음. 최소한 1915년도까지는 유지됐어요. 그러면 그 자금은 어디서 나와서? 이게 이제 다 끊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걸 유지해야 된다. 아, 17년 해가지고 모아서.
면에 있는 유지들이 돈을 합했어요. 네. 근데 그것도 한두 해지.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거기에 선생들이 나중에 또 가세를 해서 자기 재산을 다 털어요. 병천흥호학교는. 네. 이때 아마 유관순의 오빠 네. 유우석이 흥호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 거기. 흥호학교 1910 하니까 12, 13년부터 네. 그때는 경제적으로 흥호학교가 굉장히 어려울 때니까 또 또 그때 유우석이 그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러면은 그때 유관- 이제 네. 유중권이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거기다 밀어 넣은 계속해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생활할 수 없으니까 사채를 아, 끌어다가 쓴 계속해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음. 가산을 다 잃게 근데 되는. 아주 힘들었나 봐요. 이게 고리 업체가 네. 유관순의 그 어머니를 희롱도 하고 그다음에 유관순의 아버지를 죽을 때까지 팼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정신을 이 없어질 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유관순이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사채는 조선 사람이었는데 아니 일본 사람 일본 사람. 고마토. 그 이름까지도 지금 네. 남아 있구나요. 네. 그러면은 유관순도 이 흥호학교를 다녔을까요? 다녔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공주 영명학교로 갔을 확률도 높고 그 다음에 네. 그리고 거기서 이화로. 이화로 갔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공주 영명학교 아유 그분 성함을 잊어버렸네. 하여튼 그분 여자 선교사가 이제 지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요즘 새로 발견된 것이 있는데 네. 다른 여자 선교사도 끝까지 유관순을 지원을 했어요. 다른 분 다른 분이 한 분 더 있다는 한 분이 거예요? 더 계셔요. 음. 최배세하고 굉장히 그 이름을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네. 네. 그렇구나. 이 흥호학교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어떤 모임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같이 민족에 관련된 노래도 막 부르고 막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고는 하던데. 흥호학교가 꼭 그 어떤 종류의 학교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주로 남학교가 남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였고요. 1947년에 자유신문 기자가 그 유관순이 공주 흥호학교를 다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의 오보가 있는 것 같아요. 오보가 있는 것 같고 다녔다면 병천 흥호학교를 다녔을 것이고 공주에서는 영명학교를 다녔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 다음에 이화로. 근데 한 학생은 한 30명 내외였던 것 같아요. 네. 병천에는. 그건 기록에 나오니까. 당연히 민족학교니까 그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 혹은 선생님들 그것을 지원했던 모든 분들이 당시에 참 어떤 마음으로 그걸 어렵죠. 했는지 생활하기도 어려운데 그거 그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선생님들도 빚을 져가지고 음. 생활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게 나와요, 얘기가. 그래요? 네. 그래서 유중권하고 유관순의 아버지 유정권하고 거기 강 선생하고 이 선생하고 이런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고 그랬대요. 좀 부채 의식이 좀 저희들한테는 많이 있어야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령리 교회 이야기도 해보고 병천 이야기도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유관순 이야기를 잠깐만 좀 해보고 싶네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아는 지식은 그런 거죠. 이렇게 만세운동 하다가 결국에 잡혀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제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옥사하게 되는 거죠. 좀 잠시 유관순의 생애와 유관순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관순의 아버지는 유중권, 네, 어머니는 이소재, 숙부는 유중무, 네, 그 다음에 오빠는 유우석, 동생은 칠석, 그 다음에 관석에 네. 있었고, 그 다음에 사촌 언니는 유해도, 그 다음에 맞아요. 사촌 오빠는 유경석,
사촌 올케가 노마리아예요. 네. 끝까지 유관순의 집을 지키고 유관순과 관련된 병천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노마리아예요. 아, 노마리아 예, 분이세요. 유경석하고. 왜냐하면 유윤기가 1919년 4월 1일 만세운동이 있었죠. 네. 2달 보름 후인 6월 16일 날 죽어요. 네. 사망하는데 그때의 장례를 치른 사람이 노마리아와, 그러니까 사촌 올케였던 노마리아와 사촌 오빠 유경석. 그런데 유관순이 네. 이제 잡혀갈 때 모습이 있었어요. 그 체포 당시에 그 어떤 네, 체포 당시. 장면들. 예. 그 이제 노마리아밖에 몰라요. 장소에 있었던 건가요? 직접 네. 얘기했으니까. 잡혀가는 현장에 같이 있었으니까. 아. 그거를 노마리아가 1960년도인가? 네. 그걸 기록으로 녹음으로 녹음으로 남겨요. 남겨요. 네, 녹음으로 남긴데 그 대목을 보면 유관순이 양심의 가책이 굉장히 컸어요. 양심의 가책이요? 네. 다른 사람들은 뭐 유관순이 뭐 그 나이에, 어린 나이에 병천 아운의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료를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료를 보면 유관순이 다 주도한 거. 실질적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주도했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많이 가족도 죽고 사촌도 죽고 집안 사람도 죽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죽고 자기가 다 끌어들인 사람이거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어떤 사람이 너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라는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관순은 현장에서 사촌 유예도 하고 현장을 빠져나갔어요. 아운의 현장에서 빠져나가서 도피 생활을 했어요. 이 도피 생활을 해준 사람이 사촌 오빠 유경석이에요. 그런데 유해도와 유경석이 도피를 하잖아요. 어느 집에. 그러면 바로 알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또 다른 집에 또 숨어 들어가고 또 다른 집에 숨어 들어가고.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유해도는 다른 곳으로 갔지만 유관순은 도저히 왜 부모님 죽었지. 그 다음에 사람들 많이 죽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왔어요. 집으로. 그러면은 본인이 스스로 들어왔어요. 잡힐 걸 알면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유관순의 집 방문은 X자로 나무로 쳐져 있었고 일본 순사가 김하병이 하루에 한 번씩 들렸고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바로 걸린 거죠. 바로 걸렸겠죠. 그래서 체포돼서 그 이제 노마리아 즉 사촌 올케 유중무의 집으로 이렇게 그때도 유중무는 체포돼서 들어갔으니까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이 헌병 보조원이. 근데 이제 유관순의 동생 둘이 유관순의 치맛자락을 잡으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왔냐면 거기 유윤기가 누워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아직은 생존에 계실 그때였으니까. 생존에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노마리아한테 사촌 올케한테 언니 나 갔다 올게. 그 말을 이 노마리아가 아주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고 곧 다녀올게 하고 끌려간 거예요. 근데 엄청난 고문을 당했어요. 병천 헌병 주재소에서. 우선 병천에서 먼저 엄청난 고문을 당했어요. 근데 옆구리에 자상이 있었거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 자상이 있는 상태에서 고문을 당하니까 이게 힘들죠. 그리고 자상이 안 낫는다고 하더라고요. 안 났어요. 그래서 공주형무소로 갔거든. 근데 공주형무소에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같이 체포되어 온 그 지령리에 같이 있던 할머니가 너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었어. 너 때문에 다 체포됐어.
우리가 이 고생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야. 아, 공주 교도소에서요. 그러고 난데 재판 과정에서 이제 재판하는 사람이 네. 재판관이 이제 배우를 계속 질문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관순이 그 견딜 수가 없죠. 음. 그래서 자기가 앉아 있던 의자를 들어서 음. 그냥 아, 재판관에 그게, 던져버렸어요. 그게 그 유명한 그 재판관에서 의자지 보던지 그 그리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옥중투쟁. 옥중투쟁을 그러니까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중투쟁을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이미, 극심한 옥중투쟁은 이미 공주 공주에서. 형무소에서. 그럼 공주에서는 왜 서대문으로 다시 옮긴 거예요? 재판 때문인 거예요?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증언한 내용이 있는데, 한간에는 그 유관순이 7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네.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그 형사사건부를 보면 네. 공주지방법원 형사사건부를 보면 5년형을 받았어요. 음. 아니 똑같이 운동을 했는데 자기들은 6개월 기껏해야 10개월 이렇게 나오는데 불과 17살짜리 아이를 5년을 네. 때린 거예요. 네. 그거는 자기 숙부 유중무 그다음에 함께 독립은 만세 운동을 했던 조병옥의 아버지 조인원도 5년 최고형 5년이거든요. 학생을 5년 때리는 거는 이거는 드문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있었던 그 여학생들 또 여자들이 네. 상고해라, 아, 항소해라, 항소해서. 항소해라 네. 해서 저 경성 복심법원 지금 서울 복심법원으로 가는데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게 된 거예요. 아이고. 그 책에 나오고 이제 보면은 그 자상이 끝까지 안 낫는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고문이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래서 참 나중에 고문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영화 요번에 한 거라는 말이 네. 나오는데 진짜 유관순 끝까지 한 거였어요. 참. 근데 좀 그 마음이 좀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그런 양심, 책임 이런 거를 굉장히 느꼈다라는 거. 그 18살이면 지금 몇 그때는 학년이죠? 17살. 17살. 고등학교 고등학생인가요? 2학년. 네, 고등학교 2학년 그 여학생이 참 짊어지기에는 너무 컸지. 네. 그리고 그때 공주에서 재판 받을 때 오빠 유우석을 만나. 아, 그 안에서요? 그 안에서. 이렇게 오빠 유우석은 남자 네. 옥사에 있고 여자 옥사에 있어 이렇게 교차하면서 교차하면서 만나. 그때 이제 유우석이 끝까지 싸워라. 아, 끝까지 싸워. 오빠 무사하십시오. 이렇게 된. 되게 뭐라고 얘기하기 참좀 그렇죠. 부모님 돌아가셨고 가족들 다 잡혀 들어가고 유일하게 15살짜리 11살짜리 동생들 오갈 데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할아버지 돌아가셨고 그 두 동생은 몇 살이었어요? 당시? 15살, 14살, 11살. 이게 걔 둘 딱 남은 거예요 집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계속 유관순이 잡혀간 이후에도 감시하는 사람들은 계속 있었겠죠. 계속 있었죠. 그리고 예배당에 네. 그 예배당을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 그 지렁이 교회요. 지렁이교회를. 네. 근데 이제 유관순가의 사람들 남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주민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근데 그 이제 나중에 이제 무너지죠. 이게 나중에. 흩어지죠 교인들. 그래서 1930년도에 유중무가 눈물을 머금고 왜냐하면 지방회에서 네. 그거 팔겠다고 하니까. 아, 그래서 유중무 명의로 돼 있었어요 그 예배당. 그 참 남아 있으면 좋은 그런 뭐라 그럴까요? 남아 있으면 참 좋았을 걸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친일파 목사나 교인들이 그걸 놔두지 그렇죠. 않죠. 그래서 결국은
없애버린 거예요. 그 책에 이제 좀 나오는데 그 유관순 열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이 이제 시신으로 결국엔 나오시게 될 때 네.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은 아, 어떨까? 그것 네. 때문에 이야기들 사료들이 너무 복잡해서 네. 뭐 내가 시신을 인수했다, 누가 시신을 음. 인수했다, 또 그걸 뭐라 그러지? 이렇게 감옥에 가서 이렇게 만나는 걸 뭐라 그러지? 면회요? 내가 면회를 했다. 아, 그래서 이게 이 자료 검토를 진짜 네. 많이 했어요. 근데 분명하게 확인한 것은 지넷 월터라는 음, 당시 이하학당 임시 학당장, 네. 그 사람이 시신을 인수했어요. 그분이 음. 그분인가요? 아니면은 유관순 가족 중에 한 사람도 갔나요? 안 갔어요. 아무도 안 갔어요? 예. 그러니까 보각스님, 이 유관순의 친구 보각스님이 목격한 것과 지넷 월터가 글에 쓴 것, 언트 진이라는 책에 네. 나오는 그 일치해요. 음, 이 두 사람이 직접 목격한 거거든요. 네. 뭐냐면 유관순의 시신이 도착했다라는 것을 듣고 네. 보각스님 뛰어나간 거. 어떤 사람이 시신을 갖고 왔는데 네. 보니까 이제 열어보니까 검게 네. 부패한 그 아. 유관순 시신이 왔던 거예요. 그게 이제 보각스. 네. 그 이제 학생들도 보고. 네. 그래서 그 안에다가 조그만 가건물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놓. 근데 이 시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협상을 한 사람이 바로 지넷 월터 학당장이에요. 아, 외국인이시잖아요, 그죠? 네. 그때 당시 이화 네. 네, 학등장에. 그래서 조건을 붙였어요. 조건을 붙였는데 장례식을 크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알리지 않는다. 네네. 알리지 않는다.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 뭐 매장하는 그 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매장할 때는 이제 참 그게 묘한데 유빈기가 네. 세종로에 있었어요. 음. 유빈기가 공주 1909년에 내서 1910년 넘어가는 이때에 공주에 가서 복음서관이라는 네. 기독교 서점을 차려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그게 잘 안 돼서 1919년 3.1운동, 공주 3.1운동에 참여했다가 구류를 살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어디로 올라오냐면 그 전에부터 그런 이사를 할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종로로 올라. 네. 그러니까 이제 세종로에서 서점을 차려요. 네. 그러니까 유관순의 육촌 할아버지가 세종로 네. 이화 이게 뭐 불과 1km도 안 되거든요. 멀리 안 되잖아요. 네, 멀리 그러니까 네. 거기에 연락한. 음. 그러니까 그 아들 유중령하고 네. 둘이 같이 온. 음. 근데 이제 왔을 때는 이미 네. 시신을 그 염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아, 네. 그러니까 아주 값싼 그 관에다가 하얀 옷을 입혀가지고 염을 해놓은 상태. 근데 그 분이 이제 그 다음 날 아이고 정동제일감리교회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지? 그분하고 학생들하고. 네. 근데 이제 인원도 통제했어요. 발인 예배를 발인. 드릴 때. 음. 그 인원을 통제했어요. 일본 네. 경찰이. 그래서 다 통제했네요. 통제했어요. 그래서 성인 교인들은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학생들만 참석했는데 그 학생 중에서도 다 참석하지 못하게 했어요. 일제 당시 있어서도 유관순의 일이 알려지지 않기를 당연히 원했었던 거죠. 당연히 원했고 의도적인 거였죠. 네. 그래서 유관순은 기억되지 않을 존재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관순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를 사람들이 잘 알아요. 근데 궁금한 거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유관순의 일이 1900년도 초반이었다면은 유관순의 이름이 들고 나온 게 약 70년대 초반?
아니 1945년 해방 직후부터. 직후부터 그렇게 어, 이름이 어. 됐었나요? 근데 그게 이제 심각하게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네. 박인덕이라든지 그다음에 음. 이제 또 그 당시 교정이었던 사람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했지만 나중에 친일파, 네. 상친일파들이 됐잖아요. 이 사람들이 유관순 기념사업회를 조직을 하게 되죠. 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비판이 네. 유관순을 영웅화함으로써 네. 자신의 친일 경력을 음. 상쇄하려 하는 행위로 그렇게 했다. 예, 뭐 그런 얘기가 예.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일정 부분 타당하다고 봐요. 그 이화 대학의 뭐 이야기도 있고 예, 뭐 하여튼 예.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건 일정 부분 타당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 되어지는 일을 보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유관순을 순결하지만 너무나 잔혹하게 희생당한 사람. 예를 들면 네네. 이제 영화. 네네네. 영화 같은 일곱 토막 음. 이게 낫다 네. 이 얘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음. 그러면 그건 뭐냐? 영화를 극화함으로써 수익과 관련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좀 더 극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영웅화를 네.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유관순의 본래의 모습은 사라지는 거예요. 유관순을 왜 기려야 되고 네. 무엇을 기려야 되는지는 사라지는 거예요. 유관순의 본래의 모습, 본래의 역사는 사라지는 거죠. 그게 자기 욕심하고 영화사는 돈 벌려고 친일파들은 자기 친일 행적을 상쇄하려고 이게 그래서 영웅화된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그런 것들을 먼저 보지 말고 그냥 그걸 안 받아요, 자연인. 네. 자연인 유관순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유관순이 지령리 살 때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 보면 돼요. 그 가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 보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유관순이 보이죠. 그러니까 유관순은 처음부터 끝까지 침략과 수탈을 직접 경험했고 네. 그 가족들이 그걸 직접 경험했고 이걸 양심적인 또는 신앙 양심에 근거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그걸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그거를 더욱 진짜 이게 결심하게 네. 만드는 것이 뭐였냐면은 1908년 1월 부흥회였어요. 아, 그 부흥회라는 게 또 당시에 네. 있었구나요. 네. 그게 일종의 위로 부흥회였어요. 1907년 1907년 10월에 지령리 교회 안핵교회가 불에 네. 타죠. 사람들이 교인들이 죽죠. 네. 그러니까 교인들이 위축되죠. 아, 네네. 그러니까 3개월 있다가 케이블 선교사하고 네. 버딕 선교사가 그 여주 부흥 집회를 참석하고 네. 지령리 교회로. 그럼 그 부흥회를 위해서? 네. 아니면 그게 위로하고 부흥회를 하기 네. 위해서요? 유빈기가 초청을 하죠. 아, 그럼 그때 그 부흥회의 어떤 부흥회 그 네. 선교사 보고에 따르면은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참여했어요. 네. 그런데 난리가 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뭐냐면 어린 아이들이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건 또 이제 기록에 남아 기록에 있는 나와요. 거죠. 회개를 하면서 부모님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자복하고 회개를 하는 네네. 모습이 나와요. 그게 어떻게 말이 될까? 음. 그런데 또 어떤 기록이 나오냐 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첩을 둔 사람은 네. 이게 지령리 교회 얘기예요. 네네. 첩을 둔 사람은 음. 통에 자복했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부흥회를 끝나고 이 문제를 해결했다. 해결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갱신해 나가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유관순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걸 또 직접 눈으로 목격했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 유관순도 이 부흥회 당연히 참여했죠. 네, 참여했겠죠. 유윤기가 참여하고 유중무가 참여하고 다 참여하는데 네. 예. 그래서 유인기가 죽을 때 사망할 때 그 도 경부에서 네. 그러니까 도 경찰이 네. 그 총독부에 보고할 때 그 보고서에 그런 얘기가 나요.
장례식 방식을 놓고 싸운다. 유씨 집안에서. 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전통식으로 해야 된다. 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기독교식으로 해야 된다. 음. 그러면서 이제 보고를 붙였는데 네. 유관순가의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남은 사람들이 이 나라는 독립이 된다. 반드시. 그리고 독립이 되고 또한 이 나라는 복음화된다. 이 얘기. 근데 이게 1908년 네. 선교사 보고 버딕 보고 음. 케이블이 보고한 네네. 거거든요. 케이블 보고서와 요게 너무 똑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도한다, 복음화된다, 내 개인이 복음화된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다. 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음. 윤리적 갱신, 내 생활의 갱신이에요. 아. 그래서 불합리한 생활을 한다, 남의 것을 훔쳤다, 그럼 이걸 돌려줘야 되는 네. 거예요. 실질적으로 다 내려놓고 그리고 용서도 내가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했는데 종을 데리고 있다? 그러면 그 종을 없애는 거예요. 이게 윤리적 갱신이에요. 네. 바로 복음하라는 것. 그 1919년 6월에 그 유인귀가 죽었을 때 네. 유관순가의 사람들이 얘기한 복음화라는 거는 지금의 복음화하고는 달라요. 그럼 그들이 말하는 복음화는 어떤 거였을까요? 윤리적으로 갱신. 윤리적으로 진짜 철저하게 갱신되는 거. 정말 신앙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세워 나가는 것. 그게 복음화예요. 유관순이 하는 행동과 그 집안 자체가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학교든지 노비들을 풀어준다든지 독립운동에 참여한다든지 이것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화로 가는 길이라는 길이었죠. 예. 그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자위하고 네. 절대 아니었어요. 생활로 책임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신앙은. 계급의 문제가 있으면 계급의 문제를 풀어야 돼요. 네. 토지의 문제가 있으면 토지의 문제를 풀어야 돼요. 네. 민족 모순의 문제가 있으면 민족 모순을 풀어야 돼요. 이게 복음화 과정이에요. 대단히 실천적인 거예요. 참 저런 분들이 너무 많이 생명을 잃어서 좀 너무 아쉽네요. 그 신앙의 좀 명맥이 계속 잘 이어왔으면 그렇죠.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좀 순간 드네요. 한국 교회는 유관순을 꼭 알아야 될까요? 아유,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 쓰기 전에는 정말 이거 써달라고 이제 유관순 후손이 네. 찾아와서 유관순 그러니까 유중무의 후손이죠. 써달라고 하시는데 정말 쓰기 좀 부담이 가더라고요. 네. 정말 부담이 가는데 그래서 좀 유관순으로부터 뭘 배워야 하나 이거였거든요. 네.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뭘 봐야 되나 이거였거든요. 볼 게 없어요. 네. 잘 안 나타나. 한번 유관순의 자료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는 한국의 감리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도대체 희생이라는 것이 뭔지, 네. 뭐를 희생이라고 하는 것인지, 뭐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인지. 기독교인들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는데 네, 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뭔지 그걸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유관순가의 사람들이에요. 좀 지금 시대에 좋은 신앙의 모본, 신앙의 선배들이 될 수 있는 한 집안 같아요. 그렇죠. 그죠? 왜 저희가 아버지는 잘 믿는데 자녀는 안 믿는다거나 어떤 가정적으로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 일가가 어떻게 저렇게 신앙 안에서 좀 똘똘 뭉치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삶으로 내보낼 수 있었을까? 그거는 저희들이 진짜 심도 깊게 정말 깊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런 의미에서 꼭 유관순을 이번에 또 영화도 나오고 아마 3.1절이 돼서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유관순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네, 그럴 때 유관순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당시 상황의 배경 그리고 유관순 가해 사람들과 또 그 당시에 정말로 많은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영웅은 한 명을 나오는 거는 쉬운데 피해자들이 수십만 명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피해자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도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 이 책을 쓰게 된 네. 그 목적과 줄거리가 그거예요. 3.1 운동을 유관순으로 대체하지 말라라는 얘기. 아, 네네. 유관순 가의 그 삶의 자리를 살펴본 것은 네. 유관순과 비슷한 사람들, 피해자들, 그런 네네.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네. 똑같은 유관순도 그렇고 유관순 가의 사람들도 그렇고 음. 그때 당시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침략과 수탈을 당했다라는 거죠. 이걸 기억하자라는 네.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저항하면서 양심적으로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유관순이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거예요. 있죠. 그러니까 대체해서는 안 돼. 영웅은 대체를 해버리잖아요. 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 역사를 잃어버리게 하잖아요. 역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죠. 네. 그렇죠. 피라미드에 꼭 사람들은 그 꼭지점 위에 있는 사람만 좀 보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밑에 엄청난 사람들이 있는 거를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특히 저 당시에는 너무 많은 피해자와 그리고 목숨을 잃은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것들도 좀 기억하는 이번 3.1절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교회도 뭔가 영웅 만들어서 한두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도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 예,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게요. 이걸 읽고 난 다음에 네. 너무 무거워지는. 그러니까 교인으로서 네네. 너무 무거워지는. 음. 자랑을 못 하겠어. 유관순을 기독교에서는 자랑하잖아요. 네, 맞아요. 예. 못 하겠더라고. 아, 이런 신앙인이 있었구나. 어떻게 이렇게 살지? 오늘 그러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네. 좀 이 유관순 또는 유관순 가의 사람들 또는 독립운동가들을 바라볼 때 자랑하지 말고 네. 자기 반성의 거울로 봤으면 좋겠어. 교회가 참 많이 반성해야 될 점이 많은데 이 책은 또 그런 책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이건 혹은 지위가 있는 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고 스스로를 좀 하나님 안에서도 반성해서 교회가 좀 더 정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